환영합니다. 6월 모의평가 윤리와사상 해설 강의로 여러분과 만나게 된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우리 총판기에서도 이야기 나눈 것처럼요. 이번 육모 윤사 만만치 않았죠. 이제 친구들 아마 긴장된 마음으로 이제 문제 풀면서 중간중간 약간 멘붕이 올랑말랑하는 그런 문제들이 여럿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6월 모의평가는요. 올해의 수능 출제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길잡이가 되는 시험인 건 맞지만 여러분 이렇게 너무 이렇게 6월 모의평가 때 나 너무 어려웠으니까 수능도 나 이렇게 어려우면 어떡하지? 이렇게까지 긴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월 모의평가에서 친구들이 느꼈던 그러한 약간의 그 멘붕, 좀 낯설음, 당황스러움 이런 것들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요. 그렇죠. 7월, 8월, 9월, 10월 그리고 수능 직전까지요. 윤사를 대비하는 아주 큰 바로미터가 되어줄 거고요. 그렇게 조금씩 여러분의 개념의 틈새들을 다듬어 가다 보면 육모 때쯤 훨씬 더 편한 마음으로 시험 치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수능 시험장에서는요.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 멋지게 발휘할 여러분이라는 것들 선생님이요. 정말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우리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요. 1번부터 20번까지 문항 중에서 내가 뭘 맞았다 틀렸다 뭐 이런 걸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은 문항도 또 틀린 문항도 꼼꼼하게 파헤쳐서 내가 하나라도 더 배워가겠다. 내가 하나라도 더 놓치지 않고 가져가겠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인 거 아시죠? 자, 선생님 사설이 길었네요. 자, 크게 한번 심호흡 한번 하시고요. 1번 문항부터 내가 가져가야 할 개념의 빈틈 찾아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바로 시작해 볼게요. 다음 가상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어요. 자, 성인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유교, 또 불교, 또 도가 이런 동양의 전통 사상에서 공통적으로 이상적 인간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유불도 중에 어떤 사상인지는 알기가 어려워요. 조금 더 대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성스러움을 끊고 지혜를 버려야 하며 인을 끊고 의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네. 자, 이쯤 되니까 나온다. 이거 도가 사상이다라고 하는 것 알 수 있겠죠? 조금 더 묻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자, 그러자 스승이 이야기합니다. 소박함을 지향하고 질박함을 보존하며 지식을 추구하지 말고 욕심을 버려야 한다네. 자, 무지와 무욕까지 이야기하고 있네요. 스승은 바로 도가의 대표 사상가 노자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노자가 강조할 법한 삶의 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악한 본성을 교화하여 욕심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 우리 노자가요. 인간의 본성을 사악하다라고 바라보진 않았죠. 노자와 장자와 같은 이런 도가 사상가들은 인간의 타고난 자연스러운 본성, 그 타고난 자연스러운 본성대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인간의 도리를 중시하고 정명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 자, 노자는요, 이런 어떤 도덕과 같은 인위적인 규범에 대해서 유교 사상만큼 강조하지 않았어요. 유교 사상이 오히려 인간의 도리를 중시하고요. 특별히 정명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건 공자가 많이 중요하게 여겼던 내용이죠. 자, 2번은 공자가 강조할 법한 이런 삶의 태도, 유교의 어떤 삶의 태도가 잘 드러나 있는 선지였습니다. 인위적인 규범에서 벗어나 무지하고 무욕한 삶을 영위해야 한다. 자, 인위적인 규범에서 벗어나서 무지와 무욕한 이러한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 답은 그렇죠. 바로 3번이 되겠네요. 시비선악을 명확히 분별할 수 있도록 진리탐구에 힘써야 한다. 왜 틀렸지? 그렇죠. 우리 도가 사상가들은요. 시비선악에 대한 이런 분별과 구별 이런 것들이 다 인위적이다라고 비판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잘못된 선지가 되겠습니다. 도를 삶의 기준으로 삼아 물질 문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자, 앞부분은 좋아. 전반부는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후반부에 물질 문명의 발전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표현 잘못됐죠. 자, 노자와 장자와 같은 도가 사상가들은 이런 물질 문명의 발달 역시 인위적인 것이다 라고 비판한다는 것들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노자의 소국가민을 생각해 보세요. 노자의 소국가민은 물질 문명이 발전되지 않은 소박한 질박한 무의자연이 실현되는 공동체였잖아요. 이런 모습 살펴본다면 5번도 잘못된 선지다라고 하는 것들 파악해 볼 수 있었습니다. 2번입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갑가을의 입장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정의로운 인간은 참된 의미에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잘 조절하고 스스로 자신을 지배하고 통솔하며 자기 자신과도 화목함으로써 영혼의 세 부분인 이성, 기계, 욕망을 전체적으로 조화시킨다. 영혼의 세 부분의 조화, 그것을 바로 정의다 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플라톤이라고 하는 것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을입니다. 행복은 모든 것 중에 가장 바람직하고 여러 선 중에서 최고의
최선이다. 따라서 행복은 궁극적이고 자족적이며 모든 행동의 무엇이다? 그렇죠. 목적이다. 자, 행복을 최고선이다 라고 이야기할 법한 고대 서양 사상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이 행복인지를 알려면 인간의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역시 중요한 표현들 우리 마지막 문장에 소개가 되어 있죠.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된 그러한 상태였죠. 따라서 을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네요. 적절한 거 찾아볼게요. 정의로운 인간의 본질은 이상국가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자, 1번과 같은 요런 선지 가져가라고 우리가 육모 치룬 거고요. 또 지금 이렇게 해설 강의까지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형광펜 드시고요. 선생님이 중간중간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 표현들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줄 테니까 형광펜으로 밑줄 치시고요. 본인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윤사 단거나 자료 있잖아요. 본인의 메인 교재에다가 이 내용들 다시 한번 빽빽하게 손글씨로 관련된 부분 찾아서 써 넣어주세요. 선생님, 전 단거나 교재가 너무 꽉 차 있어서 새로 무언가 문장을 쓸만한 그런 공간이 없어요. 이런 친구들은 접착식 메모지 이용해가지고요. 그렇지, 플라톤 부분에다 딱 써서 붙여놓기. 자, 플라톤이요. 정의로운 인간의 본질은 이상국가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주장하죠. 여러분이 어떻게 많이 공부했지? 이상국가가 3개의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 계층이 각각의 덕을 잘 발휘해서 조화를 이룬 상태가 이상적인 국가다라고 하는 거 공부했잖아요. 자, 그런 이상국가의 모습처럼 마치 정의로운 인간의 본질도 역시요. 인간의 영혼의 3부분이 각각의 덕을 잘 발휘해서 조화를 이룬 상태다라고 플라톤이 이야기했었다는 것 우리 이미 다 공부했습니다. 자, 이것을 평가원은 이런 워딩으로 정리했구나. 다시 한번 보자. 정의로운 인간의 본질은 이상국가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맞는 표현, 플라톤에 대한 아주 좋은 선지였습니다. 지혜는 이성의 탁월함으로 국가의 모든 계층에게 요구된다. 왜 틀렸지? 그렇죠. 국가의 모든 계층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어떤 계층? 그렇죠. 통치 계층에게 요구되는 것이었죠. 자, 을입니다. 중용은 옳은 행위로 점차 나아가게 하는 실천적 지혜이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3번도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서 문제 풀었을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천천히 보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이거 왜 잘못된 표현일까? 일단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중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요, 실천적 지혜가 맞을까? 이 자체가 이미 틀렸죠. 자, 중용은 실천적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품성적인 덕이었어요. 자, 품성적인 덕, 그런데 그것이 과도함과 부족함의 중간 상태의 적절한 마땅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중용의 적절함과 마땅함을 헤아려 주기 위해서 필요한 지성적인 덕이 실천적 지혜였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중용 자체가 실천적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잘못된 문장이다. 그러니까 왠지 그럴듯해 보이는 말이 아무리 붙여져 있어도 기본 개념 자체가 탄탄하게 잘 정리된 친구들이라면 오답으로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선지였습니다. 자, 행복은 영혼의 욕구와 관련된 품성적 덕을 통해서만 실현된다. 자, 만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네. 정말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이 품성적 덕을 통해서만 실현된다라고 보았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품성적인 덕이요, 영혼의 욕구와 관련된 그런 덕이라고 하는 건 맞는 표현이죠. 하지만 행복은요, 품성적인 덕을 통해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방금 우리 살펴본 것처럼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와 같은 이런 지성적인 덕도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자, 인간이 이성적 능력의 발휘 없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아니지, 얘들아. 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소크라테스 모두가 다 이성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과 행복한 삶에 밀접한 연관성을 중시했었던 그런 이성의 기능에 대해서 강조했었던 사상가들이다라고 하는 것들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고대 동양 사상가 갑갈의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군자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정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에 따라서 그것을 실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군자가 나와 있고 예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예에 어긋나면 보아서도 들어서도 말해서도 움직여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공자라고 하는 것 특정할 수 있었어요. 을입니다. 사람은 본래 욕구를 가지고 있고 욕구하는 바를 얻지 못하면 서로 다투게 되며 그래서 혼란스럽고 곤궁하게 된대요. 이 때문에 선왕이 예의를 무엇하여 제정하여 책무를 나누고 욕구를 만족시켰다. 아하, 선왕이 제정한 예에 따라서 욕구를 만족시키되 절제를 하게 하고요. 그런 욕구의 절제를 통해서 구성원의 욕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라고 보았던 사상가 누구다? 그죠, 순자다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공자와 순자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덕적인 삶의 필수적인 예는 마땅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다. 어떨까? 그렇죠, 맞지, 얘들아.
공자는요, 예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인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죠. 자, 예라고 하는 건요, 외면적인 사회 규범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면의 도덕성인 인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죠. 자, 공자 이래로 유학 사상가들은요, 도덕적인 삶에 예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들이 조금 아직 어색한 친구들은요, 역시 가져가서 여러분의 단거나 자료, 공자 파트에다가 반드시 써서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래요. 자, 이러한 예는요, 마땅한 기준, 마땅히 지켜야 할 그런 기준을 따르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예라고 하는 건 외면적인 사회 규범이기 때문에 마땅한 기준을 따르는 것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의 실천에서는요, 내재된 덕성보다 형식적 절차가 중요하다? 아니야. 이런 내면적 덕성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공자는요, 예를 이야기할 때 내재된 덕성, 즉 인의 정신과 그것이 잘 드러난 형식적인 절차,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지, 뭐가 뭐보다 뭐 더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고요. 게다가 덕성보다 형식적인 절차가 더 중요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죠. 오히려 내면의 내면적 덕성, 그 기본 정신 이런 것들을 공자는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요. 잘못된 진술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백성은 선왕의 가르침에 따라 스스로 예법을 제정해야 한다. 왜 틀렸어? 백성은 스스로 예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왕이 제정한 예를 따라서 화성기위해야 합니다. 타고난 도덕적 본성은 예법을 통해야만 보존되고 함양된다. 우리 순자누성 악설을 이야기했죠. 타고난 도덕적 본성은 없습니다. 백성의 생업 문제를 해결한 것이 예의 궁극적 목표이다. 자, 유학 사상가들은요, 백성의 생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 물론 중시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예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파이널의 목표다라고 바라보진 않죠. 예의 궁극적, 최종적 파이널의 목표는요, 어디까지나 도덕의 실현입니다. 자, 백성들의 생업 문제를 해결하는 건 그 도덕성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지,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라고 하는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사상가 갑과 을의 가상대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옳은 것 한번 살펴볼게요. 자, 친구들이요, 이제 수능특강 꼼꼼하게 문제 같이 풀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선생님이랑 꼼수체크 강의도 열심히 듣는 친구들은 이런 문제 보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이런 느낌, 데자뷰인가 이런 느낌 가졌을 것 같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총평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시험 굉장히 우리 수능특강 연계규제에서 많은 연계가 이루어졌는데요. 딱 시각적으로 가장 그 연계가 뚜렷하게 친구들이 딱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문제가 바로 4번 문제가 되겠죠. 수능특강 172페이지에 있는 9번 문항 한번 살펴보세요. 딱 펼치면 정말 이렇게 그림도 똑같이, 그리고 여기 말풍선에 있는 내용까지도 굉장히 유사하게 출제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수능특강을 통해서 꼼꼼하게 내용을 공부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것, 문제풀이를 열심히 해두는 것, 이런 것들이 육모, 구모, 더 나아가 수능에 있어서도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어요. 자, 사회사상가 두 분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이 이야기합니다. 불황은 기업의 투자 감소와 가계의 소비 감소에 따른 무엇이, 그렇죠, 유효 수요의 부족이 원인입니다. 따라서 누가, 그렇죠, 정부가 국공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해야 된대요. 자, 국채를 발행하고 공채를 발행한다는 건 국가가, 그렇죠, 돈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야. 자금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금을 확보해서 그 자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자, 국가가 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공공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족한 그 유효 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공공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갑은 그렇지, 수정자본주의를 이야기했던 케인스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을이 이야기합니다. 불황은 기업의 과잉 투자에 따른 수익률 저하와 금리 상승에 따른 투자 감소가 원인입니다. 따라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을은요, 어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 거야. 그죠? 시장의 자생적 질서에 맡겨야 한다. 시장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정책을 통해서 즉 국가 주도의, 국가가 이런 적극적 역할을 하는 정책을 통해서 시장의 자생적 질서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무엇에 불과하다? 치명적인 자만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요, 이렇게 시장에 적극적으로 국가가 어떤 정책을 통해서 개입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경계하고 있습니다. 을은 누구지? 그렇죠, 신자유주의자인 하이크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기억 보겠습니다. 정부는 경기 침체의 극복을 위해서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 자, 친구들이 아마요,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 이런 표현들이 조금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한마디로 갑은요, 이렇게 아까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정부가 국공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라, 공공사업을
네, 버려 나가라. 그래서 유효 수요를 창출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아주 유명한 표현이기 때문에 역시 낯설었던 친구들은요. 본인의 단거나 자료에 꼭 더 정리해서 추가해 주시기 바래요. 자, 경쟁은 권력의 자의적 간섭 없이 경제 행위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자, 사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선지는 니은 선지죠. 자, 하이에크는 이야기합니다. 경쟁이라고 하는 건 권력의 자의적인 간섭 없이 경제 행위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맞죠? 하이에크가 워낙 경쟁을 강조했다는 거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죠? 하이에크는 경쟁은 의식적인 어떤 사회적인 조작이나 통제 없이 인간의 행위를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아주 우월한 방법이다 라고 하면서 경쟁을 통한 효율성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사상가다라고 하는 것들 잘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계획경제를 도입해서 시장 실패를 극복해야 한다? 여러분 잘 보세요. 두 사상가 모두가 다 자본주의 사상가예요. 자, 자본주의는 공통적으로요. 우리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 개인이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고 보는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고 있고요. 어떤 경제 문제 해결, 이런 경제 활동의 운영을요. 자유로운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따라서 사회주의식의 이런 계획 경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갑과 을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생산과 이런 소비 이런 것들을 수요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계획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계획 경제는요. 자본주의의 사상과는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4번 문항이 좀 친구들이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요. 선지 구성이 굉장히 특이했죠. 자, 우리 윤사에서 이런 선지는 사실 잘 안 나오거든. 1번이 기역, 2번이 디귿, 3번이 기역, 니은, 4번이 니은, 디귿, 5번이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1번과 2번처럼 기역 혹은 디귿 이렇게 하나의 선지만, 하나의 이런 보기만 이렇게 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윤사에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시도가 됐고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까지 주로 통상적으로 문제 유형들이 많이 이렇게 통상적으로 출제가 됐었던 것에 반해서 4번 문제는 약간 그렇죠? 변칙적으로 기역, 니은, 디귿 세 개의 선지로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문제 풀 때 이거 뭐지? 이런 생각 약간 했을 거야. 자, 평가원은 이런 시도를 했다는 건요. 이제 수능 시험에서는 그렇지.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까지 보기를 주고서 선지 자체는 이제 하나, 기역 혹은 뭐 디귿 이렇게 하나의 선지 있는 것도 조금씩 등장할 수 있다. 다른 과목들은 사실 사탐에서 많이 그런 어떤 문제 유형들이요 또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준비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중세 서양 사상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자연적인 이성의 빛은 어디에 속하는 것이다? 네, 자연법에 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신의 빛이 우리에게 각인된 것이다. 따라서 자연법은 영원법에 대한 이성적인 피조물에 참여하는 것이 명백하다. 자, 마지막 문장 너무 중요한 문장, 좋은 문장 나왔죠? 자연법은요. 우리가 이성을 가진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영원법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지. 이런 표현 역시 친구들 가져가셔야 되는 표현입니다. 아퀴나스의 유명한 표현이죠. 아퀴나스 입장 옳지 않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이성적 논증을 통해서 신의 존재 증명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죠. 신앙과 이성은 배타적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라고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이성은 모두 다 신에게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퀴나스가 신앙과 이성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본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 영역은 구분된다라고 보았고요. 조화를 이루지만 분명히 더 우위에 있는 것은 신앙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원법에 기초한 자연법은 인간이 따라야 할 도덕법칙이다. 그렇죠. 우리 3번 같은 요런 선지 요즘에 최근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굉장히 자주 빈출하는 아주 중요한 선지입니다. 자, 영원법에 기초한 자연법. 자연법이 영원법에 기초해야 한다 맞는 표현이고요. 이것이 자연법이 인간이 따라야 할 도덕법칙이다. 왜? 자연법의 첫 번째 조항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자, 인간이 따라야 할 이런 도덕법칙이다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래요. 자연법의 제1원리는 인간의 자연적 성향에 의해서 구체화된다. 그렇죠. 우리 아까 방금 자연법의 제1원리가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라고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 떠올려 봤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요.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에 반영되어 있죠. 어떤 것들, 어떤 자연적 성향을 통해서 구체화되지? 우리 자존심 공부했던 거 기억나죠? 자기보존, 종족보존,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탐구 이런 것까지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5번입니다. 완전한 행복은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누릴 수 있다. 아니야. 우리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에게 있어서 완전한 행복은요. 현세에서는 누릴 수 없고요. 신과 하나가 되는, 신의 은총을 통해서 신과 하나가 되는 내세에서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들 반복적으로 출제가 됐었던 내용입니다.
자, 6번 한번 볼게요. 현대서양 사상가 갑과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일단 사르트르라고 하는 것 떠올려 볼 수 있고요. 인간은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나중에 비로소 무엇이 될 수 있고 스스로 되고자 하는 존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역시 사르트르의 입장 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을 볼게요. 건강, 부, 배움과 마찬가지로 정직, 근면, 정의와 같은 도덕적인 가치들도 여기 보니까 중요한 표현 나왔네. 정해진 목표를 표현하는 선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정해진 고정적인 최종적인 절대적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래. 그러니까 어떤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절대적인 고정적인 가치를 가지는 건 아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은 움직이고 있는 방향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문장 나왔죠. 성장 자체가 도덕의 유일한 목적이다. 자, 도덕의 유일한 목적, 단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다? 성장 자체이다. 자, 성장해 가는 ing, 성장해 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현대서양 사상가 듀이의 입장이다. 듀이의 도구주의, 실용주의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사르트르와 듀이의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불안과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절대자에게 의지해야 한다? 아니요. 사르트르는요. 무신론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실존주의를 이야기하죠. 자유 그 자체를 선택해야만 자신의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 왜 틀렸지? 그렇죠. 사르트르는요,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다. 그 자유로운 존재로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져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지만 자유 자체는 선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 많이 이야기하죠. 사르트르 관련된 문항 출제가 되면요,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오답 선지입니다. 자유 자체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 고정적인 성과나 결과보다는 개성과 진보의 그 과정이 중요하다. 그렇죠. 듀이의 가장 듀이다운 문장이 소개가 됐습니다. 지성적인 탐구 과정을 통해 불변하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듀이가 지성적인 탐구 과정을 중시한 건 맞아. 그리고 과학적인 이런 탐구 과정 중시한 거 맞아요. 근데 왜 4번이 왜 틀린 선지가 됐을까? 그렇죠. 고정불변하는 그런 진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죠. 절대적인 고정불변하는 그런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듀이는 생각해요. 합리적인 추론으로 도출한 보편적인 윤리 규범을 따라야 한다. 자, 기본적으로 사르트르 같은 이런 실존주의 사상가들은요, 어떤 합리적인, 보편적인 이런 것들, 실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없다라고 바라보죠. 5번 잘못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들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정념과 이성의 싸움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엄밀하지도 않고 철학적이지도 않대요. 자,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표현 나왔죠. 이성은 정념의 노예이고 또 노예일 뿐이어야 한다. 이성은 정념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것 이외에 어떤 임무도 탐낼 수는 없다. 자, 그러니까 이성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야? 자, 정념이 이끄는 대로 그 정념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어떤 그렇죠. 정념을 보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뿐이지 이성이 막 정념을 지배한다든지 이성이 정념을 이끌어간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자, 주정주의, 휴메 사상이다라고 하는 것들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인간의 행복이나 불행의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준대.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쾌락이나 불쾌의 무엇을 공감적인 움직임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휴문요, 인간의 자연적 성향인 그런 공감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인간은 공감을 통해서 그렇죠,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해서 시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감을 도덕성의 근원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휴메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성은 도덕적 선악을 판별함으로써 정념에 봉사한다. 선생님, 이성이요, 정념에 봉사하니까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자, 왜 틀렸지? 여러분, 이런 거 아주 많이 나온 그런 오답 선지야. 오답 찾아낼 수 있어야 돼. 함정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어디가 틀렸지? 그렇죠. 도덕적인 선악을 판별하는 건 이성의 역할이 아니야. 자, 휴문요, 감정을 두 가지 이유로 중시하잖아요. 첫 번째, 감정이 선과 악을 판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판별하는 기준이 바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렇죠. 감정이 그렇죠. 어떤 도덕적인 행동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직접적인 동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두 가지 이유에서 감정을 중시하잖아요. 자, 도덕적 선악을 판별하는 건 이성의 역할이 아니라 감정이다라고 휴문 바라봅니다. 이성은 불쾌의 감정을 통제하여 정념의 안정에 기여한다. 그래서 불쾌한 감정이 있을 때 이성이 그걸 딱 통제해서 정념을 딱 안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 이거 맞는 거 아닌가요? 자, 잘 봐요, 친구들. 이런 거 우리 가져가셔야 돼. 천천히 한번 잘 보자.
뭔가 이성이 지금 정념을 지금 도와주는 것 같은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 맞는 거 아니야? 굉장히 다 납득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못된 선지죠. 왜 어떤 부분이 틀렸지? 불쾌의 감정을 이성이 통제한대요. 이런 표현 자체가요. 휴먼요 인정할 수가 없죠. 잘 생각해보자. 이성이 감정을 막 통제해? 이성이 감정을 통제한다는 건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야. 이성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야. 이성이 큰형님 역할을 한다고 지금 바라보는 사람은 이번 선지와 같이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휴먼요 아니 주도권 큰형님 역할은 누가 하는 거야? 감정이 하는 거고요. 이성은 그것을 도와주는 보조자의 역할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성이 감정을 통제한다라고 하는 표현 휴맥에 있어서는요. 네,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 이성은 감정에 반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의욕할 수 있다. 자, 감정이 반대하는 그런 행동을 이성이 막 직접적으로 일으킬 수 있어? 아니야. 이런 주도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성은 정념의 노예이고 또 노예일 뿐이다 라고 휴먼 바라보죠. 사적인 행복을 고려하는 경우에만 쾌락의 감정이 일어난다? 아니죠. 왜 틀렸지? 그렇죠. 우리가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적인 행복을 고려하는 경우에만 쾌락의 감정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시인의 감정, 쾌락의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는 행위는 시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맞아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에게 자연적 성향인 공감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평가원에서 흉을 출제할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출제하는 포인트가요. 이 이성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출제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 누누이 꼼수체크 윤사 때도 수능 특강 윤사 강의에서도 누누이 얘기하고 수능 개념에서도 우리 누누이 얘기했고요. 수능 완성에서도 또 계속 이야기할 텐데요. 친구들이 이제 알고 가셔야 되겠죠. 흉이요. 이성의 어떤 역할, 도덕적인 행동에 있어서의 이성의 역할을 모두 다 부정하는 건 아니었어. 보조자의 역할을 인정한다 그랬죠? 그 보조자의 역할이 뭔지는 알아야 돼. 어떤 거 있었지? 첫 번째, 추론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성은 추론할 수 있게 해주고요. 또 판별해 주는데 선악을 판별하는 게 아니라 뭘 판별해줘? 팩트냐 아니냐. 그렇죠. 진위를 변별하게 해줘요. 진짜냐,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것들은 그렇지 이성이 변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도덕적인 행동을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나 절차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보조자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꼼꼼하게 내가 기억하고 있나? 내가 이해하고 있나? 내가 완전하게 내 것으로 가지고 갔나? 점검해보는 그런 좋은 시간들 되길 바라요. 자, 8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서양 사상가들이래요. 갑의 입장에 비해서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의 입장을 조금 더 중시하면서 한번 볼게요. 갑입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동안 나는 그것을 생각하는 나는 필연적이므로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것에 주목했다. 자, 모든 걸 다 의심해봤다는 거야. 거짓 아니야? 근데 그때도 생각하는 내가 있다는 것.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진리는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임을 알아차렸다. 방법적 회의를 통해서 철학의 제1원리를 찾아냈던 데카르트가 소개되어 있네요. 자, 을입니다. 인간의 지성을 사로잡는 우상에는 종족, 통불, 시장, 극장의 우상이 있다. 이걸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참된 귀납법으로 개념과 공리를 형성하는 것. 그렇죠. 우리 베이컨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데카르트에 비해서 베이컨의 입장에 갖는 상대적인 특징 한번 볼게요.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정도. 오, 베이컨 굉장히 높겠죠. 베이컨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지식의 유용한 지식을 얻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어요. 반면에 데카르트는요. 이런 관찰과 실험과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은 주관적이고 우연하고 단편적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비판하죠. 이성적 추론의 출발점으로 자명한 진리를 강조하는 정도. 자, 추론을 하기 위해선 첫 단추가 중요한데 그 첫 단추가 될 수 있는 자명한 진리, 철학의 제1원리를 절대로 의심할 수 없을 만한 확실한 것으로 찾아내야 해 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정도는 갑이 높을까 을이 높을까? 자, 데카르트가 더 높겠죠? 따라서 을은 상대적으로 네, 이러한 주장은 훨씬 이러한 정도는 약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개별 경험들로부터 일반적 원리의 도출을 강조하는 정도. 자, 개별적으로 경험하고요. 그걸 통해서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하려고 하는 것. 귀납법이죠. 따라서 참된 귀납법을 주장했던 데카르트 강조할 법한 표현입니다. 자, 따라서 X는 높고 Y는 낮고요. G는 높은 지점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X가 높으려면요. 오른쪽에 가 있어야 되겠죠. Y가 낮으려면요. 앞에 나와 있어야 될 거고요. 자, G가 높으려면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겠네요. 자, 오른쪽에 있으니까 왼쪽에 있는 기역과 리을은 탈락. 앞에 나와 있어야 하니까 뒤에 빠져 있는 니은은 탈락. 위가 되니까 답은 그렇죠.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자, 근대 한국 사상가 갑과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갑 한번 볼게요. 인과 을을 가로막고 혹세무민하는 사악한 그런 주장이 어느 시대라고 없었겠는가. 그러나 오늘날 서양처럼 참혹한 경우는 없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서는요. 바른 학문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위정척사 사상이 잘 드러나 있죠. 이항로의 글입니다. 친구들이 위정척사 공부할 때는요. 사상가 이름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위정척사 입장이라는 것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동양의 도가 내실이 없어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나태해져서 서양인들에게 모욕을 당하고만 있다. 자, 우리의 도를 실천할 수 있다면 서양의 기를 이용하는 것 역시 손바닥 뒤집기처럼 쉬울 것이다. 가능할 것이다. 자, 정신문화는 동양의 것을 지키면서 이런 물질문화 이런 것들은요. 서양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동도서기론 신기선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위정척사와 동도서기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비판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A 한번 보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꿀 수 없는 도가 있다. 그걸 왜 모르십니까? 그럼 모를까? 아니죠. 동도서기론자들도요. 바꿀 수 없는 도가 있다. 그게 바로 동양의 도. 그것이 바로 유학, 그것이 바로 성리학이다 라고 하는 건요. 네, 알고 있었어요. 따라서 동도서기론이 이것을 간과했다라고 볼 수 없죠. 괄호 안에 있는 입장은 갑과 을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양 문물이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위정척사 사상가들은요. 서양의 문물이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서양의 정신문화와 물질문물 모두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도서기론이 위정척사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서양에 대항하려면 유교의 근본 이념을 버려야 합니다. 그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자, 동도서기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유교의 근본 이념을 버리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고요. 지켜나갈 것을 이야기하죠. 따라서 잘못된 내용이 되겠네요. 신분차별을 없애고 남녀를 평등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자, 친구들 역시 4번 선지 같은 거 조금 헷갈린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 천천히 생각해보자. 동도서기론자들이 신분차별을 없애고 남녀를 평등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보았을까? 그건 아니었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동도야. 그러니까 성리학적인 질서, 성리학적인 이런 질서에 대해서는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어떤 성리학적인 신분 질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도서기론은 인정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역시요. 네, 바른 선지는 아니었습니다. 효제 충신의 실천, 즉 동양의 도를 따르는 것, 즉 성리학의 기본 가치를 지키고 성리학적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과 서양 기술의 활용, 즉 서양의 물질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그렇죠. 동도서기론자들이요. 이렇게 위정척사 사상가들에게 비판할 수 있겠네요. 9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근대 서양 사상가 갑과 을이 공통으로 지지할 적합한 입장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한쪽에서는 쾌락의 종량을, 다른 한쪽에서는 고통의 종량을 합산해보라. 만일 그 값이 쾌락 쪽에 기운다면 그것을 개인들의 총수 또는 공동체와 관련 지을 때 좋은 경향을 제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자, 우리 자연은 인간을 쾌락과 고통이라고 하는 두 군주의 지배하에 두었다와 함께 아주 유명한 그저 벤담의 문장입니다. 을입니다. 최대 행복 원리를 따를 경우, 즉 공리의 원리를 따를 경우에 우리는 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때 가능한 한 고통이 없고 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최대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상태에 이르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갑과 을은요 똑같이 공리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 즉 벤담이요 어떤 양의 측면을 강조하는, 쾌락의 양적 차이만 인정하는 그런 양적 공리주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을은요 양적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를 함께 인정하고 있죠. 질적 공리주의자인 밀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네요. 벤담과 밀이 공통적으로 지지할 법한 그런 문장을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옳은 행위는 이해 당사자들의 행복을 최대로 증진하는 것이다.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것, 그것이 옳은 행위다. 네, 두 사상가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기본적인 공리의 원칙입니다. 공리의 원리는 개인 행위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도 적용된다. 자, 니은도 사실 너무너무 유명한 선지야. 그런데 친구들 아직 낯설다면 이번 기회에 가져가기. 자, 벤담과 밀이 이야기하는 공리의 원리는요. 개인의 행위에 적용되고요. 더 나아가서 정부 정책에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공리의 원리는요. 무엇과 무엇의 원리, 도덕과 그렇죠. 입법의 원리로 벤담이 이야기하고요. 그것을 미리 받아들이잖아요. 도덕과 입법의 원리 뭐 이런 표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아하, 벤담과 밀은 공리의 원리를 개개인의 행위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도 적용해야 한다라고 보았다는 것들. 벤담이나 밀은요, 이러한 어떤 정부의 정책, 정치 영역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던 사상가라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그래서 밀은요, 뒤에 우리 자유주의 공부할 때도 또 등장하잖아. 자유주의 사상의 기반을 닦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잘 드러낸 자유론이라고 하는 고전 중에 고전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디귿 볼게요. 쾌락에는 그 양의 많고 적음을 사소하게 만드는 질적 차이가 있다. 밀은 인정해요. 하지만 벤담은요, 쾌락의 질적 차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회 전체의 행복은 구성원 개개인의 행복 총합을 초과한다? 아니야. 두 사상가 모두가 다 사회 전체 행복은 구성원 개개인의 행복의 총합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표현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우리 10번의 답은요, 그렇죠. 기역과 니은이다 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1번 넘어가 볼게요. 자, 가의 고대 동양 사상가 갑과 을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탐구하려고 합니다. 자, 각각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동양 사상가래요. 갑입니다. 마음에서 얻지 못하면 기에서 추구하지 않아야 한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의 말을 정확히 파악하고 호연지기를 잘 길러야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사실 이제 친구들이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만 봐서는 이게 도대체 누구지? 라고 잡기가 어려웠을 거야. 그런데 마지막에 호연지기를 잘 길러야 한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나옴으로써 갑이 맹자다라고 하는 것들 알 수 있었어요. 선생님이 여기 밑줄 쳤냐면 이게 맹자라고 하는 큰 힌트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수능시험 앞두고 공부할 때 이런 거 꼼꼼하게 가져가라고요. 어떤 부분을 선생님이 지금 얘기할 것 같아? 맹자는 기본적으로 정선설을 이야기한 그런 사상가입니다. 자, 맹자가 정선설을 이야기하면서 타고나는 것, 그쵸? 우리가 선하다,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인간의 마음에 본래 있는 것으로 5가지 얘기했어요. 어떤 거 얘기했지? 나와야 되는데 불인인지심, 양지양능, 사단, 사덕. 이건 인간의 마음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호연지기는 태어날 때부터 본래 갖추고 있는 걸까? 그러면 약간 헷갈리잖아. 성선설이니까 호연지기도 본래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자, 그런데 맹자가 지금 분명히 얘기했어. 호연지기를 잘 무엇해야 된대? 길러야 된대. 그러니까 호연지기는 길러야 하는 거구나. 이런 거 가져가시기 바래요. 자, 을입니다.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귀로 들어야 한다. 귀는 텅 비어서 사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 지금 갑도 지금 귀를 얘기했는데 을도 지금 귀를 얘기했어. 그러면서 을은 귀는 텅 비어서 사물을 받아들이는 거래요. 그러면서 오직 도만이 텅 빔에 머무니 텅 비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심재이다. 역시 친구들이요. 심재 나왔으니까 좌만과 심재를 이야기했던 장자구나라고 하는 것 찾아낼 수 있었죠. 자, 장자는요, 이 도를 이야기하면서 도는 텅 빈 곳에 머문다라고 하는 도가의 기본적인 주장들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맹자와 그리고 장자에 대해서 순서도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각각에 들어갈 질문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요, 맹자가 예, 그리고 장자가 아니오라고 할 질문. B에는 맹자가 예, 그리고 C에는 장자가 예라고 할 질문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렸던 마음, 이것을 되찾아서 도덕적 인격을 완성해야 하는가? 자, 맹자는요, 기본적으로요, 우리 인간의 마음, 타고나는 마음은요, 선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면서 잘못된 욕심들로 인해서 그런 순수한 마음, 가지고 있었던 선한 마음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그런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 그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그런 수양을 방심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구방심을 이야기하잖아요. 자, 잃어버렸던 마음 하면서 이렇게 방심으로 한자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 잃어버렸던 착한 순수한 마음을 되찾아서 도덕적인 인격을 완성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죠. 장자는요, 이런 도덕적인 인격을 완성해 이런 어떤 인위적인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죠. 기억은 맞는 질문이 되겠네요. 의로운 행위를 쌓아서 도덕적인 기계를 키워 나가야 하는가? 자, 의로운 행동을 하나하나 쌓아가야 한대. 의로운 행동은 집의죠. 의로운 행동을 쌓아가는 거, 이런 걸 집의를 통해서 도덕적인 기계, 즉 호연지기를 어떻게 점점 이렇게 키워 나가야 한다. 호연지기를 길러야 한다라고 지금 맹자가 표현했었잖아요. 역시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디귿입니다. 마음을 깨끗이 비워서 무라일체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장자는 이제 마음을 깨끗이 비운다. 심재를 이야기했죠. 이걸 통해서 무라일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라일체에 도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친구들이 이제 이 문제를 좀 어렵다라고 생각했다면 백발백중 리을 선지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자, 한번 보자. 장자가 기로서 듣는다면 세속적 얽매임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만약에 요 기라고 하는 글자 대신에 도라고 하는 글자가 주어졌다면 아마 친구들이 굉장히 쉽게 맞지? 맞아? 라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이제 도가 아니라 굉장히 낯선 기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서 이거 뭐지? 하고 헷갈렸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출제하시는 분들은 친절하게 제시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 기는 텅 비어서 사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오직 도만이 텅 빔에 머무르니 텅 비게 하는 것이 심재이다. 자, 텅 비어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긍정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라고 하는 것도 텅 비어서 사물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기로서 듣는다면 즉 이렇게 마음을 텅 비우고요. 사물을 받아들이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기로서 듣는다면 세속적인 얽매임, 이런 외물에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자, 친구들이 가져가기. 우리가 육모, 구모 시험 치르는 이유는요. 계속해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 개념의 빈틈들 좀 찾아 나가고요. 평가원에서 새롭게 이런 부분들을 묻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가져가기 위해서잖아요. 우리 이번 기회에 가져가기. 자, 도가 사상가들, 노자와 장자가 우리 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한 건 그동안 누누이 많이 공부했잖아. 이번 기회에 기에 대해서도 한번 내 것으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자. 자, 노자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도에서부터 기가 나오고 기에서부터 만물이 생겨나고 변화했다. 그러니까 이제 기라고 하는 표현을 노자나 장자가 사용할 때는 그냥 도에서부터 나온 것, 그리고 만물을 이끌어가게 하는 것, 만물을 만들어가고 또 변화시키고 생성하게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도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죠. 도라고 하는 표현은 그동안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기에 대해서도 묻고 싶어 한다는 것들 파악해 볼 수 있었습니다. 리을 맞는 예스라고 대답할 법한 그런 선지가 되겠네요. 답은 기역, 니은, 리을이라고 하는 것들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저수령 평가 문제와 답안입니다. 옳지 않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근대 서양 사상가 갑이 문제 상황 속 A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을 골라라 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12번 문항 같은 경우도요. 연계가 굉장히 진하게 된 그런 대표적인 문항 중에 하나입니다. 수능특강 112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있는 내용 요소들이 충실하게 다 문제로 구현이 됐고요. 실제로 어떤 이게 문제 형식이나 이런 부분들도요. 수능특강에 있는 기존에 다루어졌던 문항에서 살짝 변형해서 또 연계가 됐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124페이지 9번 문항, 그 9번 문항에서부터 살짝 이렇게 변형돼서 많이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갑 한번 볼게요. 선의지는 그것이 실현하거나 성취한 것 때문에 또는 그것이 제시된 어떤 목적들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선한 것이다. 즉 선의지는 그 자체로 선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 자체로 선한 유일한 것 우주상에서 무엇밖에 없다. 그렇죠. 선의지밖에 없다. 칸트의 대표적인 주장입니다.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은 정교한 답변을 빠르게 생성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문제에 허위 정보 생산 등의 위험을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잘 알고 있는 연구자 A는 이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도덕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대요. 이때 칸트가 과연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지 한번 저수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기억입니다. 그 자체로 목적적 존재인 인간을 고려해라. 그렇죠. 칸트는요. 이 인간이 그 자체로 그렇죠. 존중받아야 할 목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 법칙에 따라야 한다. 역시 칸트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또한 의무의식에 위배되더라도 다수에게 도움이 된다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해야 해? 칸트는 그러면 의무의식에 위배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도움만 된다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걸 사용해도 된다고 볼까요? 아니죠. 칸트 입장과 정반대 입장이죠. 오히려 칸트는요. 다수에게 도움이 되는 거, 효율성을 높이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무에서부터 비롯된 행동, 의무의식에서부터 비롯된 행동 그것만이 도덕적인 가치를 갖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디귿과 같은 진술에 대해서 반대할 거예요. 이 세상 안에서나 밖에서나 무제한적으로 선한 선의지에 따라서 사용하라라고 조언하겠죠. 그런데 의무가 문제시
것이 될 때에는 이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얻게 되는 자신의 행복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역시 칸트의 핵심적인 주장이잖아요. 의무가 문제가 될 때에는 자신의 행복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칸트는 이야기하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 답은 디귿이다라고 하는 것들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사회사상가 갑과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역시요, 13번 문항도에 계속해서 연계교재에서 연계가 충실하게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수능특강 182페이지에 5번 문항 굉장히 유사하게 이런 내용들 잘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들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갑부터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평화를 창조하는 일은 폭력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과 관련이 있대. 그러니까 평화를 창조하는 건 폭력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이래요. 그런데 치료해야 할 폭력은 폭력의 결과를 의도한 행위자가 있는 어떤 폭력? 직접적인 폭력이고, 예방해야 할 폭력은 그러한 행위자가 없는, 즉 의도한, 그런 의도가 없는 구조적인 폭력이다. 일단 아마 친구들은요, 평화 나오고 폭력 나왔는데 직접 구조적 폭력 나왔으니까 갈퉁이다 라고 금방 찾아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문제를 맞췄냐 틀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시문과 선지를 완전 하나하나 다 뜯어서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드는 것이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해설 강의 듣는 목적이잖아. 자, 여기서 한 가지 가져가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요, 어떤 폭력의 결과를 의도한 행위자가 있으면 직접적인 폭력이라는 거야. 언어적, 신체적 폭력과 같은 이러한 직접적인 폭력은 그런 의도가 있어. 행위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갈퉁은요, 이런 구조적인 폭력은요, 그런 의도가 없어도 발생한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어도요, 이런 구조적인 폭력은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의도의 유무까지도 여러분 조금 깊이 있게 가져가시고 정리해 두시면 좋아요. 을입니다. 영원한 평화, 즉 영구적인 평화의 실현을 위한 국제법의 이념은 독립해 있는 많은 이웃 국가의 분립을 전제로 한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영구 평화론을 주장했던 칸트는요, 독립해 있는 많은 이웃 국가의 분립, 즉 각각의 주권과 영토를 인정받는 각 국가들의 연방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국제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그 자체로 전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하나의 초강대국 아래로 여러 국가들이 통합되는 것보다 낫다. 자, 칸트는 분명하게 세계 전체가 단일한 정부로 통합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요, 이제 불가능하다, 비현실적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이제 전 세계가 단일한 정부로 통합되어야 한다, 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갈퉁과 칸트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갈퉁과 칸트 옳은 것 한번 골라볼게요. 사실 평가원에서 이 평화 파트의 문항들을요, 출제를 할 때가 있고 또 안 할 때가 있죠. 이 파트가 반드시 매번 꼭 나옵니다. 우리 이렇게는 알고 있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잊을만 하면 이렇게 한 번씩 툭툭 계속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육모에서 오랜만에 등장했고요. 1번입니다. 비의도적인 폭력의 제거 없이도 적극적인 평화가 완성될 수 있다. 자, 방금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 비의도적인 폭력, 이런 거 어떤 것들이 비의도적인 폭력이었어? 구조적인 폭력이 비의도적인 폭력이었잖아요. 이런 구조적인 폭력이 제거되지 않아도 적극적인 평화가 완성될 수 있어? 아니죠. 적극적 평화는요, 그렇죠, 직접적, 구조적, 문화적 폭력까지 모두 다 제거가 된 상태였습니다. 문화 속의 일부 상징은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할 위험이 있죠. 우리 갈퉁의 아주 핵심적인 주장이죠. 자, 문화 속에 있는 일부 상징이 구조적인 폭력과 그리고 직접적인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다. 문화적 폭력은 구조적, 직접적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다. 갈퉁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문화적 폭력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영구적인 평화의 실현은 개별 국가의 정치체제와 무관해? 아니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칸트는요, 각 국가가 공화정의 정치체제를 지녀야지 영구적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요. 확정조항 1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 국가의 주권이 평화연맹에 양도되어야 해? 아니지 얘들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기 지금 제시문에서도요, 독립해 있는 많은 이웃 국가가 분립되어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각 국가의 주권은요, 그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거죠. 각 국가는요, 주권과 영토를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봅니다. 국가 간 전쟁 행위 중지만으로도 진정한 평화가 실현된다? 국가 사이에 전쟁이 딱 멈췄어.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진정한 평화가 실현된다고 갈퉁이 볼까요? 일단 아니죠. 갈퉁은요, 전쟁만 끝나선 안 돼요. 직접적 폭력만 제거돼선 안 되고요. 구조적, 문화적 폭력까지 완전히 사라져야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런 적극적인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칸트는 어떨까? 칸트는 전쟁 행위만 딱 중단되면 진정한 평화가 실현된다고 볼까요? 아니죠. 칸트 역시 어떤 한두 개 개별적인 전쟁이 딱 멈췄다라고 해서 영구 평화가 실현됐다라고 인정하지 않고요. 모든 전쟁의 가능성까지 사라진 상태, 그런 상태를 영구 평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중국 유교 사상가 갑과 을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뜻이 있는 곳이 사물이다. 뜻이 부모 섬김에 있으면 그것이 사물이다. 그래서 마음 바깥에는 사물이 없다. 자, 친구들 바로 딱 알았죠? 마음 바깥에는 사물이 없다. 그래서 심외 물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왕수인, 양명학 사상이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대학에서 말하는 명덕을 밝히면 단지 성의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을이 또 이야기하죠? 경물할 때나 성의, 정심할 때 모두 거경함으로써 수행해야 한다. 자, 수행을 이야기할 때 거경을 얘기할 법한 사상. 거경국리가 떠오르죠. 그렇지, 성리학의 대표적인 수행법 거경국리를 떠올려 보시면 주희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각성하고요. 붙잡아 이 마음이 언제나 보존되어야만 비로소 역시 경을 지킬 수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은요, 이제 공자도 강조했었고요. 또 정약용도요, 수양에서 이제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황 이 말할 것도 없이 경을 중시했고요. 이제 유교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수양 방법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우리가 거경국리 하면요, 성리학에서 워낙 강조했었던 수양법이다라고 하는 것들 잘 공부해 두었기 때문에 을 주의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 찾아낼 수 있었어요. 왕수인과 주의 모두가 예스의 대답을 할 법한 그러한 질문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한번 볼게요. 알무로서의 지와 실천으로서의 행은 본래 하나인가? 네, 왕수인은요, 지행 합일이잖아. 그러니까 본래 하나라고 봅니다. 하지만 주인은요, 본래 하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분명히 선후도 있고요, 경중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따라서 본래 하나인가? 왕수인만이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 되겠네요. 이치에 대한 궁구 없이 치지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가? 자, 이치에 대해서 열심히 궁구하지 않아도 치지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때? 우리 기본적으로 주의가 인정하지 않겠죠? 자, 주의가 이야기하는 경물 치지가 무슨 뜻이지? 경물. 사물에 나아가서 사물의 이치를 열심히 궁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치지, 그런 지극한 알의 경지, 자신의 알을 지극히 하는 경지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자, 따라서 인정할 수 없는, 주의가 인정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갑을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골라야 하니까 니은은 네,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디귿 보겠습니다. 도덕 법칙을 밝혀야 할 뿐 아니라 그에 따라 실천해야 하는가? 자, 도덕 법칙을 밝혀내는 것, 열심히 공부하고요, 또 알아내고요, 또 이렇게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도덕 법칙을 밝혀야 한다는 건 도덕 법칙을 아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알 뿐만 아니라 도덕 법칙에 따라서 실천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아는 것만 딱 하고 난 다 알았으니까 끝, 그게 아니라 알 뿐만 아니라 또 실천도 해야 하는가? 자, 암과 행함이 그렇지 일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둘 다 예스라고 대답하겠죠.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이것이 본래 하나냐 하나가 아니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왕수인도 그렇고요, 주의도 그렇고요, 알 뿐만 아니라 실천해야 하는가라고 한 질문에 대해서는 둘 다 예스라고 대답할 거예요. 따라서 디귿은 맞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경무를 통해서 천리를 보존하고 삿된 욕구를 제거해야 하는가? 삿된 욕구라고 하는 건 악한 욕구, 사악한 욕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우리 유교에서는요, 그런 악한 욕구를 뭐라고도 부르지? 인욕, 사욕 이렇게 표현하죠. 자, 천리를 보존하고 악한 욕구를 제거한다. 우리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 그렇죠. 이게 바로 존천리 거인욕이 되겠네요. 경무를 통해서 존천리 거인욕 해야 하는가? 그렇죠. 두 사상 모두가 다 인정할 법한 그런 질문입니다. 단, 이 경물의 구체적인 뜻과 해석 방법은 달랐죠. 자, 주의 같은 경우는 사물에 나아가 그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것, 그걸 경물로 해석했다면 왕수인은 경물을 뭐라고 해석했지? 그렇죠. 내 마음의 뜻이 머무는 곳의 일, 그것을 바로잡는 것, 그래서 바로잡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격을 해석하잖아요. 그 뜻은 다르지만 둘 다 경무를 이야기하고요. 그 경무를 통해서 존천리 거인욕해야 한다라고 보았다는 건 동일합니다. 따라서 공통적으로 둘 다 예스의 대답을 할 질문은요, 디귿과 리을이 되겠네요. 고대 서양 사상가 갑과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요, 자연의 원리나 또 신의 섭리를 벗어나서 일어나지 않는데요. 자연의 원리나 신의 섭리를 벗어나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연은 없대. 또한 필연은요, 질서정연한 우주의 안녕을 위한 것이며 너 자신도 우주의 일부래요. 자, 고대 서양 사상가 이런 우주의 필연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법한 사상은 스토아파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자, 친구들이요, 스토아파에 대해서 문제 풀면서 제시문에 나와 있는 이런 표현들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스토아파에선 인간은 우주의 일부다라고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연 안에는 그 어떤 것도 우연히 주어진 것은 없대요. 그 모든 것은 일정한 방식으로 작용하게끔 신적 본성의 무엇에 의해, 필연성에 의해 어떻게 되어 있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근대 서양 사상가 스피노자가 되겠네요. 자, 스토아파와 스피노자 이렇게 같이 묶어서 평가원에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스토아파, 스피노자, 우리 공통점도 있지만 분명히 구별되는 점이 뚜렷한 지점들이 있고요. 평가원에서 기존에 이미 스토아파와 스피노자의 사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문항을 출제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등장한 요 세트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사실 요 15번 문항 같은 경우도요, 수능 특강은 109페이지에 있는 3번에 이런 문항들을 잘 변형해서 또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들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수능 특강 꼼꼼하게 공부하는 게 진짜 중요하겠다. 그쵸?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공적인 삶과 의무를 도외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한다? 아니죠. 스토아파는요, 그 세계 시민주의를 이야기했잖아. 어떤 시민으로서의 공적인 책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중시했던 그런 사상입니다. 모든 정념을 제거하고 자연의 본성인 이성을 따라야 한다. 후반부에 있는 내용 참 좋아. 자연의 본성인 이성 이런 표현 참 좋습니다. 스토아파에 따르면 인간과 세계와 자연과 우주와 신의 공통된 이성, 인간과 세계와 또 신의 공통된 이성이 공통된 본성, 인간과 자연과 또 신의 공통된 본성이 이성이다. 로고스다라고 중시하면서 강조하잖아요. 자연의 본성인 이성을 따라야 한다는 참 좋은 표현이지만 뭐가 틀렸어? 그렇죠. 모든 정념을 제거하고, 이거 잘못된 표현이죠. 스토아파도요, 자연적인 정념은 인정해요.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마음, 자녀를 또 사랑하고 부모를 아끼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자연적인 정념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단 그런 자연적인 정념에 대해서조차 어떻게 초연해야 된다, 의연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모든 정념을 제거해라고 주장하진 않아요. 지극한 행복, 최고의 행복, 진정한 행복은 인격신의 계시를 받아야만 도달할 수 있는 경지다? 아니죠.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신은요, 인격신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로서의 신입니다. 삶에 있어서 유익한 것은 이성을 최대한 완전하게 발휘하는 것이다. 네, 스피노자의 핵심적인 주장이죠. 그는 이성을 최대한 완전하게 발휘함으로써 그런 신적 본성의 필연성 이런 것들을 이성적으로 또 직관적으로 관조하고 인식하는 것,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정신의 만족, 이것을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의 필연성을 인식할 때 숙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두 사상가는 공통적으로 숙명, 운명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떠올려 보시면 5번 잘못된 진술이라는 것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4가지의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가 나와 있죠. 사성제를 보지 못한,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무명에 가려지고 욕망에 묶여서 내달리고 윤회하면서 어떤 때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오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굴까? 그렇죠. 불교의 기본적인 어떤 진리관들이 잘 소개가 되어 있는 걸 봐서 석가모니다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었습니다. 석가모니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8정도 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그렇죠? 이런 8정도의 수행을 통해서, 즉 중도의 수행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쾌락도 아니고 극단적인 고행도 아닌 중도의 수행인 8정도를 통해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바라보죠. 현세와 달리 내세는 자신이 지은 업의 영향을 받는다. 어디가 틀렸을까? 그렇죠. 현세와 달리 이런 표현이 틀렸죠. 자, 전생, 그리고 현생, 그리고 내세 모두가 다 자신이 지은 업의 영향을 받아서 윤회한다 라고 석가모니는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현세와 달리가 아니었네요.
중생이 겪는 고통은 반드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 맞지?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한 중생은요, 고통을 겪는데 그런 고통이 생겨나는 데에는 반드시 원인과 조건이 있죠. 이것이 바로 연기설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들 또 잘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가 뭐였지? 기억해야 하는 포인트가 중생이 겪는 고통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지만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그렇죠. 소멸하고 사라질 수도 있어요. 고통의 발생뿐만 아니라 고통의 그렇지 무엇도 사멸에도 고통의 발생과 고통의 소멸에도 원인과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생이 번뇌를 끊고 해탈하면 더 좋은 생으로 윤회한다. 리을 되게 자연스럽게 읽히지 얘들아. 근데 이거 틀렸다. 어떤 부분이 함정이었지? 그렇지, 윤회한다. 이런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었습니다. 번뇌를 끊고 해탈하면, 자, 번뇌를 끊는다. 이게 바로 열반을 해석한 거거든. 해석한 표현이거든요. 중생이 열반에서 번뇌를 끊고 해탈하면 더 이상 윤회하지 않죠. 윤회의 쳇바퀴에서부터 벗어나죠. 왜? 생로병사를 반복하는 윤회는요, 결코 불교에서 좋은 게 아니었어. 생로병사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윤회는 끊임없는 고통의 쳇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따라서 네, 이렇게 해탈하고 열반하면요, 윤회에서 벗어난다라고 불교는 바라본다는 거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네요. 사회사상과 갑과 을의 이상사회에 대한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노동분업에 의한 개인의 노예적인 종속이 사라지고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도 사라진대요. 친구들은 아마 노동분업에 의한 노예 상태가 사라지고 딱 보자마자 마르크스다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친구들이 여기서 조금 더 하나 가져가면 좋을 표현,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도 사라진다 이런 표현은요, 좀 낯설 수 있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생각했던 공산사회에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도 사라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하나 더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해서 경제는 안정적입니다. 따라서 능력에 따라 일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마르크스의 공산사회가 소개되어 있네요. 여기에는 성인들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노동에 종사하며 빈곤도 없고 낭비도 없다. 자, 그러면서 또한 개인의 소유라는 것이 없어서 집마다 자물쇠를 채우는 일도 없다. 집은 제비를 뽑아서 10년마다 바꾼다. 모어의 유토피아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모어의 유토피아는요, 빈곤도 없고 사치나 낭비도 없어요. 경제적으로 풍요롭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모습들, 생산과 소유에 있어서 평등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의 소유라는 것이 없다. 중요한 표현이죠. 사유재산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 떠올려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에 따라서 분배하지? 그렇죠. 모의 유토피아도 역시요. 맞아, 필요한 만큼 분배받는 그런 사회입니다. 자, 옳은 것 한번 찾아볼게요. 노동은 삶의 창조적인 활동이 아니라 생계수단일 뿐이다. 자, 마르크스가 이렇게 바라볼까요? 아니죠. 생계수단일 뿐이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노동이요. 그렇다고 해서 생계수단은 전혀 아니고 창조적인 활동만 된다. 이렇게 바라보진 않았습니다. 물론 생계수단이죠. 하지만 생계수단일 뿐만 아니라 삶의 창조적인 활동, 어떤 자아 실현의 아주 중요한 활동이다라고 하면서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마르크스는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는 것. 그리고 이런 공산사회에서는 그런 노동의 진정한 가치가 회복돼서 생계수단일 뿐만 아니라 정말 창조적 활동으로서의 노동이 회복된다라고 마르크스는 예측했다는 것들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 분업의 확대를 통해 노동 소외를 극복할 수 있다? 아니죠. 오히려요. 이런 분업의 확대가 노동 소외를 일으키는 주범이다라고 마르크스는 강하게 비판하죠. 반면에 우리 국부론을 썼던 자본주의의 어떤 포문을 연 대표적인 사상가 애덤 스미스는요, 분업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것들 대비해서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화폐를 사용하여 필요한 재화를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아니죠. 모어의 유토피아는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사유재산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성원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만 사치스러운 삶을 살지 않는다. 그렇죠. 경제적으로 풍요하지만 사치도 없고요. 빈곤도 없고요. 이런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국가의 역할 확대를 통해 개인의 참된 자아가 실현된다. 왜 틀렸지? 우리 딱 기본적으로 일단 마르크스는요, 국가의 역할 확대 인정하지 않죠. 우리 마르크스의 이상사회인 공산사회는 산무사회였잖아. 세 가지가 없는 사회.
뭐가 없었지? 사유재산이 없고요. 그리고 계급이 없고요. 그렇지. 계급 착취의 수단이었던 국가까지도 완전히 사라진 그러한 이상적인 공동체가 마르크스의 공산사회다라고 하는 거 떠올려 보시면 역시 5번이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 유교 사상가 갑과 을의 입장으로 한번 옳은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단이 드러날 때 진실로 기가 없는 것이 아니다. 자, 여기 보니까 사단이 드러날 때 진실로 기가 없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나 맹자가 가리키는 것은 실제로 기에서 바란 곳에 있지 않다. 자, 이제 친구들이요. 요 18번 문제가 생각보다 좀 까다로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 또 열심히 윤사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한 친구들일수록 18번이 전 너무 어려웠어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차분하게 보는 거야. 우리 차분하게 한번 보자. 수능 시험장에 우리가 정말 처음 수능 시험장에서 이런 문장을 봤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문제를 다시 한번 보는 거야. 사단이 드러날 때 진실로 기가 없는 것은 아니래요. 그러나 맹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기에서 바란 곳에 있지 않대요. 그러니까 핵심은 사단은 기에서 바란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조금 더 보자. 만약에 기를 겸해서 가리켰다면 그것은 이미 사단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기를 가리켜서 기를 겸해서 가리켰다면 기에서부터 사단이 바란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면 그것은 이미 사단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요, 친구들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는 사단이 드러날 때는 기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사단은 기에서 바란 것이 아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기에서 바란 것이라면 기를 겸해서 가리켰다면 사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은 하나지. 사단은 기가 바란 감정이 아니다. 그럼 뭐가 바랬다는 거야? 그렇지. 이가 바란 감정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사단은 이가 바라고 기가 따른 이발기수한 감정이다 라고 하는 걸 주장하고 있어요. 갑은 누구지? 그렇죠. 이황이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친구들 왜 이런 문제를 풀 때 좀 당황스럽냐면 우리가 이제 워낙 이황은 이발이 이가 바란다 이런 표현이 여기에 딱 눈에 딱 보이게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안 나와 있고 숨어 있기 때문이야. 행간을 차분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을 한번 볼게요. 사단은 진실로 기를 따라 드러난다. 그러나 기에 가려지지 않고 직접 나타나기에 이의 발이라고 말한다. 칠정 또한 진실로 이가 탄다. 그러나 기에 의해 가려지기 때문에 기의 발이라고 말한다. 선생님 저는 을이 이황인 줄 알았어요. 을이. 왜냐하면요. 사단은 이발, 칠정은 기발 딱 나왔으니까 이거 을이 이황 아니에요? 을이 이황이니까 갑은 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풀었는데요. 이런 친구도 많죠. 자, 역시 천천히 보는 거야. 행간을 봐야 돼. 행간을 읽으셔야 됩니다. 사단은 진실로 무엇을 따라 드러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 기를 따라 드러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자, 사단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기를 따라서 드러나는 거래요. 그러니까 기가 바라고 기가 바라는 작용을 따라서 사단이 드러나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기에 가려지지 않고 그 순선함이 직접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걸 가리켜서 이의 발이라고도 말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칠정 또한 진실로 이가 탄다. 그렇죠? 기가 바라고 이가 타는 거죠. 그러나 칠정은 기에 의해 가려지기 때문에 기의 발이라고 역시 말이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조금 어려운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맥을 천천히 해석해 봤을 때 을은 누구다? 그렇죠. 이다 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었어요. 자, 우리 사단도 기를 따라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한 사상가는 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사단은 기에서 바라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그럼 바라는 거야? 그렇죠. 이가 바란 것이다. 기에서 바란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사상가는 이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천천히 선지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거경과 국리와 거경의 수양으로 본연지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기본적으로요, 성리학자들은요, 거경, 국리의 수양을 다 강조해요. 그러니까 뭐 국리와 거경의 수양 이런 표현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연지성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표현 완전히 틀렸죠.
여러분들 가져가세요. 이런 1번 선지 같은 거 이런 게 낚이시면 안 돼. 자, 성리학의 기본입니다. 본연지성은 네, 그 자체가 순선무악한 그러한 찐 본성이기 때문에요. 변화라고 하는 표현과 연결될 수 없어요. 본연지성은 잘 발휘하고 잘 드러내야 하는 것이 변화되어야 할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2번 볼게요. 이는 기와 달리 형체가 없어서 기의 발에 따를 수밖에 없다. 자, 천천히 보자. 이는 기와 달리 형체가 없어. 자, 거기까지는 갑과 을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는 표현이죠. 자, 이라고 하는 건 원리이기 때문에 무형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기의 발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는 형체가 없기 때문에 기의 발에 따라야 한다라고 볼까? 아니죠. 이거 잘못된 표현이죠. 왜 그럴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황은요. 그렇지. 이도 발할 수 있어. 이가 본체에서는 무위하지만 작용에서는 유위하다. 움직임이 있다. 그러니까 이가 직접 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만약에 친구들 중에서 선생님 전 사실요. 갑이 이황인지 을이 이황인지 뭐 누가 이황이 이인지 막 이게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었을 거야. 자, 그럴 때도 우리는요. 2번을 걸러낼 수 있어. 기본적으로 생각해봐. 이가 기의 발에 따른다? 이가 기에 따른다? 이렇게 본 사상가는 없죠, 얘들아. 잘 생각해보자. 그렇죠? 이황도, 이이도요. 기본적으로요. 그렇지. 만약에 기가 발하면 이가 기를 탄다. 그죠? 이가 기를 탄다라고 표현하지 이가 기를 따른다라고 표현하지 않잖아. 따른다라고 하는 표현은 기가 이를 따른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이는 기를 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황도 또 이이도 네, 기가 발하면 이가 기를 탄다. 기발 이승을 인정하는 것이지 이가 기의 발에 따른다라고 하는 표현요. 네, 공통적으로 사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2번은 잘못된 선지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3번 볼게요. 이는 기의 근원이지만 기에서 독립하여 홀로 존재할 수 있다? 아닙니다. 자, 이가 기의 근원이라 할지라도요. 네. 기에서부터 독립해서 존재할 수는 없잖아. 성리학의 기본, 성리학의 구구단 생각해 보세요. 자, 이와 기는요, 어때? 개념적으로는 구분되지만, 네, 현상에서는 네, 서로 헤어질 수 없다. 이기불상리를 우리가 두 사상가 모두가 다 인정하잖아요. 두 사상가 모두가 다 이기불상 잡과 이기불상리를 인정하다는 걸 떠올려 본다면, 네, 이가 기에서 독립해서 홀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의 연원은 같기 때문에 일반 감정은 도덕 감정을 포함한다. 자, 감정의 연원, 4단과 7정은 모두 다 감정인데 그 연원은 같죠. 둘 다 기발 이승하기 때문에 일반 감정, 즉 7정은 도덕 감정, 즉 4단을 포함한다. 7포사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입니다. 이는 이가 발한 것이지만 측은지심은 기가 발한 것이다. 자, 이런 거 친구들 가져가셔야 되는데 이런 것도 다 가져가셔야 되는 표현들이에요. 왜 틀렸지? 그렇죠.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가 발한 것이 아니라 이 자체죠. 이는요. 이 자체입니다. 성리학에서 이, 천리는요. 인, 의, 예지의 사덕이었기 때문에 이 자체이기 때문에 이가 발한 것이지만 라고 하는 표현 네, 성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18번 문항 친구들이 조금 난해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법한 문항들인데요. 차분하게 그 선지들을 분석해 보자면 1, 2, 3, 5번 선지는요. 그 자체가 이미 문장으로서 성립하지 않는 선지였다라고 하는 것들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우리 19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사회사상 가불병의 입장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이렇게 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이 좀 시간 많이 걸리고요. 중간에 좀 실수도 있을 법한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좀 차분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가장 적절한 것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갑입니다.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이다. 너무 유명한 문장 나왔죠? 누구지? 그렇죠. 홉스라고 하는 것 알 수 있네요. 그러나 이성은 인간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평화의 규약들인 자연법을 제안한다. 자, 따라서 인간은요. 이렇게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지만 이성을 갖고 있고 합리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19번 문항에서는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홉스는요. 이렇게 인간이 합리적인 존재, 이성을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 중시했고요. 그런 내용들도 심심치 않게 자주 종종 출제가 되는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을 볼게요. 주권은 일반 의지의 행사이므로 결코 양도될 수 없으며 여기까지 읽었을 때 나와야 돼.
그렇지 루소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권자는 집합적인 존재일 뿐이므로 그 자신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 자, 따라서 주권이라고 하는 건 양도될 수도 없고요. 대표될 수도 없는 거야. 그리고 분할될 수도 없죠. 누구지? 그렇죠. 루소.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셔야 되겠습니다. 통치자가 피치자의 자유, 생명, 자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이행하지 않으면 인민의 저항은 정당화될 수 있으며 인민은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 아하, 인민이 적극적으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로크의 핵심적인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홉스와 루스와 로크가 차례대로 등장했네요. 자, 그러면 각자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할 수 있을지 한번 차분하게 또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홉스가 루스와 로크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 맞는지 한번 볼게요. 자연 상태에서 자유와 권리를 지닐 수 없어. 그 사실을 왜 모르니? 자, 홉스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자유와 권리를 지닐 수 없다라고 볼까? 아니지, 얘들아. 홉스도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자연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보존의 권리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고요. 그런 자연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자, 따라서 자유와 권리를 지닐 수 없다라고 한 표현, 홉스가 인정할 법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화살표 가보도록 할게요. 루소가 홉스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 맞는지 한번 볼게요. 계약 당사자에게 법을 제정하는 입법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홉스 선생님은 왜 모르십니까? 자, 일단 차분하게 생각해보자. 계약 당사자라고 하는 게 누구지? 그렇죠. 시민이죠. 시민들이 계약하는 겁니다. 자, 시민에게 법을 제정하는 입법권이 있다. 그죠? 루소는 그렇게 바라보죠. 루소는 시민이 주권자이면서 동시에 입법자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루소는 시민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홉스는 어떻게 바라볼까? 홉스에게 있어서 입법권은 시민이 갖고 있는 게 아니지. 주권, 입법권, 집행권 다 누가 갖고 있어? 그렇죠. 군주가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홉스는 생각하죠. 따라서 루소가 홉스에게 시민이 법을 제정하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라고 비판할 수 있겠네요. 답은 2번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한번 3번 볼게요. 로크가 루소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 맞는지 볼게요. 법에 대한 복종이 곧 자기 자신에 대한 복종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루소 모르지 않았어요. 자, 루소는요, 어떻게 이야기하지?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죠. 자, 일반 의지에 대한 복종은 자기 자신에 대한 복종이기 때문에 사회계약 이후에 시민들은요, 어때? 자연적인 자유는 잃어버릴지언정 그에 상응하는 시민적 자유를 얻기 때문에 여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표현하죠. 자, 따라서 그러한 일반 의지가 드러난 법, 그 법에 대한 복종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복종이야 라고 루소도 인정하겠죠. 간과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살표 방향이 바뀌어서 루소가 로크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계약의 목적은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그 사실을 왜 모르시나요? 모르지 않았지 얘들아. 로크가 재산권의 보호 얼마나 중시했는지, 얼마나 강조했는지 친구들 잘 떠올릴 수 있죠?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로크가 홉스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 맞는지 볼게요. 공통의 권력이 없는 곳에는 정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왜 모르시나요? 모르지 않았죠? 역시 친구들 잘 알다시피 홉스는요, 공통의 권력이 없는 곳, 즉 자연 상태에서는요, 정의와 부정의가 구별되지 않는다. 합법과 불법이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자, 20번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갑이 나와 있고요. 현대 사회 사상가 을이 나와 있습니다. 친구들이 아마 갑이요, 누구지? 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렸을 거야. 천천히 보자. 가난이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위해 좋은 일을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가난 때문에 공직에서 배제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 아테네의 정치체제는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통치되는 민주정이다. 누군지 알 필요가 없어. 사상가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에 이상이 잘 담겨져 있다. 이 정도 파악하면 돼요. 아, 고대 그리스 아테네 어떤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보니까 어떤 가난이라고 하는 조건 이런데 능력이 있어. 가난하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공직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들 이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페리클레스의 아주 유명한 글입니다. 근데 친구들 그런 거 잘 어려우면 몰라도 되고요. 아, 고대 그리스,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을 볼게요. 자, 국민의 역할은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국민은 자신들의 정치 지도자의 재선을 거부하거나
그 정치 지도자가 또 뽑히는 거를 막거나 또는 그를 지지하는 의회 다수당의 과반수 확보를 저지하는 방법 외에는 어떤 통제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재선을 거부하거나 이런 과반수 확보를 저지하는 방법은 다 투표권에 달려있는 거잖아. 선거권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을은요, 국민의 역할을 투표자로 한정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누구지? 그렇죠. 엘리트 민주주의 슌페터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의 직접 민주주의와 또 슌페터 엘리트 민주주의 이렇게 묶여서요. 평가원에서 예전에도 한번 출제한 적이 있었죠. 역시나 같은 맥락에서 또 이렇게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와 슌페터의 엘리트 민주주의가 좀 대비되는 부분들이 뚜렷하기 때문에 같이 묶였습니다. 역시 20번 문항도요. 수능 특강 166페이지의 자료 플러스 그 분석과 밀접하게 또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연계 문항입니다. 1번 한번 볼게요. 시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표자가 모든 정책을 직접 결정해야 해. 다시 한번 여러분 다 기본 상식으로 알잖아. 고대 그리스 아테네는 직접 민주주의의 이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시민이 대표를 이렇게 선출해서 그 대표가 모든 정책을 직접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주정에서는 모든 사람이 능력에 따른 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받는다라고 했어. 이거 왜 틀렸지? 모든 사람은 아니지. 모든 시민이다라고 이야기해야죠.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뭐 외국인이나 이렇게 노예 이런 사람들은요. 정치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었죠. 슌페터 한번 볼게요. 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정치적인 방법이다. 맞지, 얘들아? 맞지? 이거 작년에도요. 평가원에서 출제했었던 내용들입니다. 슌페터는요, 민주주의가 뭐 그 자체로 우리가 막 추구해야 할 그런 목적이다 이렇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 자체가 지향해야 할 목적이다 이렇게 바라보지 않았고요. 하나의 의사소통을 위한 어떤 정책 결정의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의 정치적인 방법이다 라고 슌페터는 이야기합니다. 시민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아니야. 슌페터에게 있어서 시민은 어디까지나 투표자의 역할에 한정되고요. 정책 결정에 대한 어떤 참여, 정책 결정에 대한 참여는 인정되지 않죠. 오히려 정책 결정은요, 그 엘리트들, 정치 엘리트들이 맡아서 해야 한다라고 슌페터는 주장합니다. 시민은 정치 현안에 대해 언제나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아니야. 슌페터는요, 시민이요, 이렇게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 엘리트에 비해서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충동에 휩싸이기 쉽기 때문에요. 정책 결정은 정치 엘리트에게 맡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는 것들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 문제 한 문제 좀 꼼꼼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육모의 뭐 성적, 등급 그런 거 별로 큰 의미 없어요. 그런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또 속상해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 놓쳤는지 꼼꼼하게 정리했고요. 그래서 많이 배웠으면 이미 충분하게 멋진 시험 잘 치른 것이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여름을 통과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도 많이 있겠지만 한 뼘 한 뼘 자라나는 여러분의 모습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마음을 다독이면서 나의 윤사가 이만큼 더 넓고 깊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스스로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래요. 반드시 여러분이 흘리는 땀방울은 빛나는 열매로 돌아올 것 선생님이 믿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오늘도 같이 힘차게 화이팅하고 같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